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가 연말 산타 랠리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불거졌던 불확실성들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문은 물론 정맥의 홍채 인식까지 금융권의 생체 인증 핀테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들도 최근 보안성을 높인 생체 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보다 0.5%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끊기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값은 한 달 새 1억 원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60건 넘게 거래됐던 잠실 쪽 아파트는 이달 고작 5건 거래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날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산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증시도 연말 연초에 산타 랠리를 맞을 수 있을까요?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 증시는 같은 기간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을 비롯한 굵직한 변수들이 다음 달까지 꾸준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달 미국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한국 증시의 연말 산타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이 경기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덕분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였다는 점, 12월 중순 이후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들이 끝난다는 점에서도 연말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금 매수세나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와 대차 잔액 감소, 쇼커버링 매수세 등 계절적인 수급 호재들도 산타 랠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불확실성들이 12월 초중순에 다 집중돼 있고 12월 중순부터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대차 잔고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기계, 화학, 건설, 반도체 업종이 연말까지 유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 이슈에 힘입어 4.1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 역시 코스피의 하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상단을 조금씩 열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 급락과 갤럭시 노트7 후폭풍에 따른 IT 업종의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코스닥 시장은 산타 랠리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권의 홍채 지문인증 등 생체인증 핀테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까지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생체 정보를 두 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의 관리 표준도 마련돼 생체인증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은행은 셀프 창구인 스마트 라운지의 생체 인증 수단을 내년에 홍채, 지문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스마트 라운지는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생체 인증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무인 점포입니다. 우리은행도 자체 모바일 플랫폼인 위비뱅크에 홍채 인증 기능을 담기 위해 개발 중이며 내달 도입 예정인 무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도 홍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거래 정보를 나누어 기록해 보안성을 높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출시한 롯데카드는 앞으로 홍채 인증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에서 생체 인증 서비스 확대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생체 인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생체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출시로 이용 고객이 더욱 증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한은행 스마트라운지는 하루 평균 90여 명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고 있고 현재 10,000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 중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등장은 홍채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출시를 앞당겼고 LG의 차기 스마트폰 G6에도 홍채 인증 기능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생체 인증 서비스의 장애물 중 하나였던 보안과 관리에 대한 표준이 마련된 점도 생체 인증 서비스 확대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는 지난 21일 바이오 정보 분산 관리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 표준에 따라 내년부터 고객의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는 2개로 분할돼 각각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에 보관되다 금융거래를 할 때 합쳐져 인증을 받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미미하게 상승하고 전국적으로는 보합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0.5%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지방은 0.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 없는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출 규제와 금리,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 물량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금리와 입주 물량의 영향이 내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영향과 입주 물량이 본격화된 시점은 하반기부터일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대기조 중심을 돌다가 하반기부터 가격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있어 내년엔 정책 집행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내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전국적으로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은 보합세,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1.5%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달 전국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1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집값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겼고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에도 주택 수요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매수자들은 한참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낀 채 마주한 서울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이달 들어 이곳 60여 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5건뿐이었습니다. 집값도 약세입니다. 엘스 전용 84제곱미터형이 한 달 새 5천만 원 떨어진 11억 원 선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지난달엔 60건에서 70건씩 거래됐다며 2007년에서 2008년 입주일에 거래가 가장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아파트 실거래량은 166건. 지난달보다 89%나 줄었습니다. 집값 상승세도 꺾였습니다. 지난달 26억 원 선이던 반포동 주공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금은 24에서 25억 원대로 한 달 새 1억 원 이상 내렸습니다.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하면서 당분간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권주한 주택산업연구원장은 11월 한 달간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시장에 별다른 호재도 눈에 띄지 않아 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올 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인데요. 정작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보지도 못하고 한다 안 한다만 두고 서로 대립의 각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를 추진하던 정부가 힘을 잃으면서 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유야무야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휴전 상태인 것인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노조는 총파업에다가 경영진 고소 고발에 나섰고 사측은 이사회 처리 강행과 사용자 협의회 탈퇴 등 이렇게 서로 초강수를 주고받던 금융권 노사가 최근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사들에서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성과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부가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소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영진을 독촉했고 시중은행도 금융공기관들처럼 이사회 처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며칠 못 가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이때부터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소위 약발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임종용 위원장의 이사회 역할 언급은 사실 시중은행들도 금융공기관처럼 노조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이사회 처리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은행권의 이사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해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턱대고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정도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성과주의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이 성과주의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죠. 네. 그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되면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일 전이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제9차 금융개혁 추진회에서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성과주의 갈등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은 일종의 휴전이나 일시적 잠복기일 뿐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권 노조가 선거철에 접어든 것이 그 이유인데요. 현재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전국 금융노조 등 금융권 노조가 일제히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측이 현재 노조와 협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꾸려지고 나면 성과주의 도입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KB금융지주가 최근 예상 밖의 은행이 아닌 카드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볼 때 시중은행들도 성과주의 도입에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성과연봉제가 올 한 해 동안 한다 안 한다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끝난다 안 끝났다로 말이 많은 셈이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융권 성과주의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그동안 갈등의 원인은 성과주의 자체가 필요하냐 하는 것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획일적인 내용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노조에서도 성과주의 자체가 은행원들이 반대해야 할 이슈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과연봉의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차이지 이미 은행들은 다 성과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일인데 정부가 획일적인 내용을 민간 금융사들에게 적용하려 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인데요.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속전속결 방식이 아니라면 앞으로 노사 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금융공기관 노조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 주도의 성과주의 도입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급격히 동력을 잃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이 지난 9월 9일 공식 개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80일간 622만 명의 방문객이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하루 평균 8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9일 그랜드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그랜드 오픈 이후 지난 27일까지 80일간 무려 622만 명, 하루 평균 8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1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국민 9명 중 1명은 다녀간 셈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운영 중인 신세계는 대한민국 쇼핑 테마파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스타필드 하남이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전 세계 맛집을 한데 모은 복합 체류형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원데이 쇼핑, 레저, 힐링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1차 상권인 하남, 강동, 송파, 2차 상권인 강남 등을 합친 총 430만 명의 초대형 상권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신세계는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방문하는 고객 구성비가 전체 고객 대비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오픈 초기에는 주말 오후 시간대 교통 혼잡이나 일부 식당가의 긴 대기 시간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다음 달 17일 오픈 100일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와 이마트 전문점을 포함한 130여 개 상점에서 10%에서 50%까지 할인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후속 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 분리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해당 기타 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12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차는 해당 지역, 2일차는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 성남시의 모든 주택이고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등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부산 지역은 해운대, 연제, 동래 등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전월과 같게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유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5%에서 2.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다만 내년 금리는 시장금리 변동 상황과 정책 모기지 상품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이 연말까지로 예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는 시장 금리를 반영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하고 관련 소문이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을 정치 테마주 관련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해 투자자 제보로 불공정 거래 단서가 확인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정치 테마주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온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도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이 기간 각종 게시판에 올라온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수집 분석하고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과 이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한 투기 세력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보는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전화 1332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기아차가 신형 그랜저의 대항마로 준대형 친환경차 올뉴 K7 하이브리드를 출시했습니다.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여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가솔린을 뛰어넘는 동력 성능을 보인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인데요. 과연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올뉴 K7 하이브리드를 타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경기도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까지 92km를 달려봤습니다. 외관은 풀 LED 헤드램프, 하이브리드 전용휠 등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페달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합니다. 시동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엔진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저속으로 천천히 시내로 접어들자 계기판에 EV 모드가 표시되며 연비가 높아집니다. 올뉴 K7 하이브리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무게는 기존과 같지만 용량은 23% 끌어올린 고효율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차의 최대 장점인 전기차 모드의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겁니다. 고속주행에서는 빠른 가속감과 힘을 자랑하며 역동적인 변속을 이뤄냅니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차량보다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올뉴 K7 하이브리드에게는 편견일 뿐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변속 시간을 줄여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연비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K7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2km, 실제 주행을 마친 뒤 살펴본 거리는 19.9km에 달합니다. 올뉴 K7 하이브리드는 연비 개선을 위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갔습니다. 주행성과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초로 멀티트레드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이 타이어는 땅에 닿는 두꺼운 고무층과 땅에 닿지 않는 안쪽을 이중으로 설계한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숙성. 기존 K7 가솔린 차량보다 확실히 뛰어난 느낌입니다. 낮은 엔진 횟수에서 발생하는 엔진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도 눈에 띕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 달리 K7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트렁크 아래로 옮겨 440리터의 공간을 자랑합니다. 골프백을 최대 4개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급 최고의 연비, 정숙함, 여기에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가격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K7 하이브리드가 어떤 판매 성적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 즐겨.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오늘 오전 2시 8분께 큰 불이 나 점포 839곳이 전소됐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얼음 정수기는 모두 니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링컨 대학 히더슈 교수 등 세계 대학 심리학과 공동 연구팀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보다 감성과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퇴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현재 주로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호남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륙 산간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 속초 9도, 강릉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5도 안팎의 기온을, 한낮에는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이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금세 풀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